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04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종합소득세 가세표준 계산 시에는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고려되므로 조세의 분류 중 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 소득세는 인세가 맞아요. 인세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인세인데 대표적인 인세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어요. 인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물세가 있는데 물세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대표적인 물세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자, 2번 퇴직 양도소득과 같은 분류가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예외 없이 개인별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가세된다. 아니죠. 분리가세가 있죠. 분리가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무 종결. 자, 3번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에는 가세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2%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2% 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겼죠. 예, 그래서 그 7단계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6단계였는데.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 299페이지 보시면은 5억 원 초과분해 가지고 세율 구간이 42% 구간이잖아요. 여기 하나 더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04페이지 1번 문제 계속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 이자 배당 소득 중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가세 방식을 적용한다. 예, 맞는 말이죠? 이자고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하죠. 그 외에 이자 배당을 뺀 나머지는 열거된 거에 한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소득세는 6가지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맞는 말이죠. 6가지 종합소득, 2배사, 근년기, 이 6가지잖아요. 자, 2번 6가지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가세되고 일부는 분리가세되는 경우도 있다. 네, 맞고.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가세 방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자고 배당은 법에 열거 안 된 것도 과세한다라고 썼죠. 4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가 아니라 뭐예요? 분류과세한다라고 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근데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 일단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가세표준에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을 한다. 오탄데 수정 좀 할게요. 42%가 아니라 40%로 좀 바꿔주세요. 네, 죄송해요. 문제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네. 40%라고 하면 틀렸죠. 세율이 몇 프로까지 있어요? 42%까지 있잖아요. 1번 일단 틀린 걸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2번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안 배운 건데 일단 넘어가세요.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틀렸죠? 모든 소득은 아니고 분리과세는 제외잖아요. 3번 틀렸어요. 4번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 폐업을 하여 그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 소득세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소득세 가세 기간에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폐업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라고 해서 폐업일까지 소득세 가세 기간이 되는 건 아니다.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부터 뒤에 14번 문제까지는 나중에 좀 풀게요. 일단 여러분들 넘어가세요. 뒤에 소득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 가볼게요. 자, 309페이지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인데 2배사 근년기 태양이 있죠.
네, 퇴직하고 양도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좀 빼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 있잖아요. 이 6가지 소득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합산해서 가세한다라고 썼잖아요. 다 더해요. 더할 건데 자, 더할 때 어떻게 더하느냐? 네, 이렇게 더해야 돼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뭐라고 했냐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익이다라고 했었죠. 회계에서는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쓰냐면요. 총수익 금액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필요경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필요경비. 그럼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소득금액이다라고요. 자, 그럼 소득세를 부과할 때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부과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비를 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가세해야 되겠죠. 뭐 경비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총수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일단 먼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합산할 때는 총수익 금액을 합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합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구해요. 그래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이자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배당도 마찬가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배당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사업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근로가 있는데 근로소득도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일괄적으로 몇 %만큼 경비를 그냥 인정해줘요. 그걸 우리가 근로소득공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배울게요. 자, 그다음 연금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연금도 근로소득하고 마찬가지로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를 빼주는데 그걸 연금소득공제라고 해요.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기타소득이 있는데 기타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얘는 필요경비를 빼요. 얘는 경비가 있어요. 뺀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소득별로 이렇게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은 경비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으면은 그냥 이자 나오죠. 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비용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은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무조건 빵이에요. 총수익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 6가지 소득 금액을 다 더해요. 이 6가지 소득 금액을 더한 걸 뭐라고 하냐면요.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일단은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소득 금액을 다 더해요. 그 더한 거를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득세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310페이지. 자,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면은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에서 뭘 빼냐면요. 소득공제를 빼요. 자, 소득공제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요. 과세표준이 나올 거예요. 자, 과세표준은 뭐냐?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세법은 용어가 똑같아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의 10%를 곱했잖아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을 과세표준. 자,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산출세액이 나와요. 이제 세액이 산출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을 빼요. 세액공제랑 세액감면을 빼면은 뭐가 나오느냐?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더해요.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결정세액. 그래서 결정세액이 뭐냐? 결정된 세액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세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느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볼 게 어떤 거냐? 이자가 어떤 거냐? 배당이 어떤 거냐? 사업이 어떤 거냐? 근로가 어떤 거냐? 연금이 어떤 거냐? 기타가 어떤 거냐? 이걸 볼 거예요. 보기 전에 소득세 구하는 산식을 살펴봤고 이 산식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용어 하나는 좀 알아두세요. 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 그게 결정세액이에요.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이 결정세액이다.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식을 적다가 끝까지 납부세까지 갔잖아요. 그 세액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더하면은 나오는 세액이 있는데 그걸 결정세액이다라고 해요. 이 용어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요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소득세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소득금액 구할 때 요 총수익금액에 뭐는 안 들어가냐면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다. 비과세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소득세 계산하는 식이 먼저 소득금액을 구해야 돼요. 소득금액을 구해가지고 다 더해요. 그 더한 소득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종합소득금액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얘가 구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빼느냐? 여기서 소득공제라고 하는 걸 빼요. 소득공제는 어떤 거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인데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부양가족에 따라서 그 세금이 좀 달라야 되겠죠. 만약에 저는 부양가족이 10명인데 만약에 그 똑같은 소득에 다른 사람은 부양가족 1명밖에 없다.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겠어요? 10명 있는 사람보다는 1명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게 소득공제예요. 여기서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가표가 나오겠지. 그리고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몇 단계라고 했어요? 7단계 누진 세율이라고 썼죠? 그럼 산출 세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세금을 깎아줄 만한 상황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줘요. 그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가산세는 안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세액이 결정세액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전혀 보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이자부터 볼게요. 자, 교재 311페이지 가보면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나와 있죠. 그거 볼게요. 자, 311페이지 이자소득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배사 근년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소득이 이자고 어떤 소득이 배당이고 그런 소득의 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2배사 근년기가 어떤 소득인지 법에 열거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열거가 돼 있느냐? 그래서 311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그건 됐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총수익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고 이번에 이자소득의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게 이자소득이냐, 어떤 게 배당소득이냐, 어떤 게 근로소득이냐, 어떤 게 사업소득이냐 그런 거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소득의 범위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예금 적금의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자 소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 보시면은 A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등의 이자와 할인액 있죠. 근데 할인액도 이자 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하실 때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셨죠? 그럼 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면은 차변에 현금 만약에 9,600원이 들어왔다. 할인 발행해서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무조건 사채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잡혀 있다가 얘는 매년 말일 날에 얘를 깎아내리면서 뭐예요? 사할차를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깎아내리면서 이자 비용 잡잖아요. 할인 발행한 거는 결국 어떤 거예요? 이 금액만큼 나중에 회사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지금 9,600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10,000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할인한 금액은 매년 이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인액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할인액도 이자 소득이에요.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B 보세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있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도 이자 소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환매채가 있는데 자, A가 B한테 채권을 팔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채예요. 사채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란 말을 쓰고 그 사채를 구매한 자 있죠. 구매한 자. 사채를 취득한 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구매했다.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럼 A가 B한테 채권을 팔았어요. 4월 5일 날 팔았다라고 할게요. 얼마에 팔았냐면요. 5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A가 B한테 채권을 500원에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채권을 내가 도로 사줄게 라고 해요. 도로 사줄게. 그걸 환매 조건이 붙었다라고 해요. 환매가 도로 산다라는 말이죠. 환매 조건부 매매, 환매 조건이 붙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줄 때 있잖아요. 더 비싸게 사주겠죠. 예를 들어서 한 5월 30일경에 다시 사줬다. 500원에 50원만큼을 더 붙여서 사준 거예요. 그럼 지금 B 입장에서는 환매채를 사가지고 매매 차익이 발생했죠. 살 때는 500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550원에 판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익은 소득의 성격이 뭘로 봐야 되겠어요? 이자겠죠. 이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500원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55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걔는 소득의 성격이 당연히 이자 소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채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환매채 채권의 매매 차익은 소득의 성격이 이자라는 거. 자, 그다음 3번에 단기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성 보험이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돈을 만약에 500원 불입했다. 저축 보험에 500원을 불입했는데 만기일 날에 돈을 600원 받았다. 그럼 내가 불입한 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요. 저축성 보험은 이렇게 보험 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보험 차익. 얘는 소득의 성격이 뭐겠어요? 이자겠죠. 500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600원을 받으면은 걔는 소득의 성격이 이자겠죠. 자, 근데 그 간로에 보면은 보험 계약 기간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 보험이 있잖아요. 10년이 넘어가면은 10년 이상짜리 보험은 저축성 보험 중에서 10년 이상짜리는 그 보험 차익이 비과세. 그 왜 비과세냐면요. 그 311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저축성 보험에 봤더니 보험 차익에 대한 가세, 10년 이상짜리는 가세 제외, 10년 미만은 이자 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년 미만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10년 이상짜리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짜리면 가세 제외해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에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보험 들어라, 비과세 상품, 비과세 보험 상품 들으라고 권유를 많이 하죠. 그럼 그거 보면은 다 10년 이상짜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험을 여러분들이 저축성 보험을 불입할 때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불입하다 보면은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해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해지했을 때 손실이 참 크긴 한데
어쨌거나 만약에 보험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불입하면은 10년 이상 불입해서 발생한 그 보험 차익은 과세 제외다. 10년 미만짜리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그다음 그 옆에 표 옆에 보면 보장성 보험이 있죠. 보험은 저축성 보험 말고 보장성 보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겠죠. 보장성 보험은 내가 돈을 불입하면은 불입한 만큼 돈을 못 받는 거, 그걸 보장성 보험이다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은 한 번 넣으면 땡이죠. 나중에 못 돌려받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드는 실비보험 있잖아요. 실비보험은 보통 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그게 헷갈리면은 나중에 소득공제할 때 그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에서 저축성 보험이 아닌 거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그 외에는 다 보장성 보험인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보장성 보험은 그 구분에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과 무관한 거는 과세 제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가 기계장치 파손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들었다라고 할게요. 근데 기계장치가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500원짜리였는데 파손 났어요. 그래서 보험을 다행히 들어놔가지고 보험료를 받았어요. 보험료를 얼마 받았냐면요. 700원을 받았어요. 보험료 500원을 불입했는데 700원 받았으면 보험 차익 200원 발생하죠.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때문에 보험 차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요건 사업소득이에요. 자, 근데 사업과 무관한 거는 과세 제외예요.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보험료를 500원 불입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한 1,000원 정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보험 차익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500원 발생했죠? 이걸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치료비 받은 거에다가 과세하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자 소득의 범위에 동그라미 4번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교직원들 있잖아요.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하는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까지 그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직원 공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교직원 공제에다가 교직원들이 돈을 불입해요. 한 1,000원 정도 불입했다고 할게요. 그 퇴사하는 시점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아요. 초과 반환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1,5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 초과 반환금 500원은 소득의 성격이 뭐냐? 어쨌거나 내가 불입한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부과할 때 소득의 성격을 뭘로 보냐면요. 얘는 이자 소득으로 봐요. 이자 소득.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이다. 왜 그러냐면요. 교직원 공제에서 이 돈을 받으면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게 정기예금을 들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득이 얘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 소득을 구분해 가지고 만약에 교직원 공제에서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부동산 임대한 거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 소득의 성격을 구분해 가지고 그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000원을 넣어서 1,500원 받은 거니까 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 버리는 거예요. 자, 5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요.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에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려줬다.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걔네들이 받는 이자 소득은 걔네들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해요. 만약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 은행이 받는 이자는 영업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받는 이자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고 그걸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라고 해요. 자, 그냥 동그라미 6번에 유사이자 소득이 있는데 그 말이 들어가가지고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자는 법에 열거 안 된 것도 과세한다라고 썼잖아요. 이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법에 열거 안 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에 배당소득 볼게요. 1번에 배당소득 금액의 계산이 있는데 배당소득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뭐 그 더한 게 기속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적어둔 거고 배당소득 금액도 어쨌거나 필요경비가 없다. 총수익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 312페이지에 배당소득의 범위가 있는데 1번에 일반 배당이 있죠. 거기 보면 A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목이 하실 때 주창일 날에 어떤 분기예요? 차변에 2월 2 잉여금 현금 배당이면은 대변에 뭐 미지급 배당금 잡았다가 지급하는 날에 떨면서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미지급 배당금이 차변에 떨리면서 대변에 현금 나가요. 그래서 배당은 이렇게 잉여금을 분배받는 게 배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받는 자 입장에서는 배당 받는 거잖아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겠죠. 2번에 의제 배당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3번에 인정 배당이 있는데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4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이 있는데 거기 갈로에 보면 익명조합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익명조합원에 대한 손익 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 공동사업을 해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갑은 경영을 하는 놈이에요. 경영을 하는 분이에요. 경영자. 을은 투자만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갑은 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여기다가 돈은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노동력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만 하는 자이고 을은 돈만 넣었어요. 그리고 일은 안 해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갑이 벌어들인 소득 있잖아요. 얘는 사업소득이 맞아요. 자기가 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을이 벌어들인 소득은 실제로 얘가 사업에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뭐만 한 거예요? 출자한 거잖아요. 이러한 자를 우리가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출자만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자,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출자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 조합에서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10,000원 벌었다. 그럼 갑이 5,000원, 그 다음에 을이 5,000원 가져갔다. 그럼 얘는 지가 실제로 사업해서 번 돈이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자, 5번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펀드라고 생각하세요. 펀드에 투자하고 받는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그게 뭐예요? 당연히 배당이겠죠. 펀드는 보통 주식 투자하는 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볼게요. 자, 우리가 2배사 근년기를 배울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를 배울 때 항상 소득을 어떤 식으로 과세하느냐 과세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그건 볼게요. 항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과세 방법을 제가 설명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득의 지급자 측면이 있고 소득의 수령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소득의 지급자가 금융소득을 지급해요. 그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 돼요. 자, 이자는 무조건 원천징수한다라고 보시고 다음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자, 금융소득은 다음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은 몇 프로 띄워줘야 되냐면요 14%예요. 외워두세요. 1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그 이자 받을 때 있잖아요. 세금을 보통 15.4% 띄고 받아요. 14%는 소득세.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붙어가지고 15.4% 이렇게 띄고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알아두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소득이죠. 얘는 몇 프로 떼고 주냐면요. 25%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부업을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소득인데 얘는 25% 띄고 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거기 봤더니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얘는 비영업대금 이익하고 마찬가지로 25% 띄고 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실명이자 배당소득. 자, 요거는 40%예요.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은 40%다. 여기 뭐냐면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있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뗀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도 세무서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돈을 줄 때 세금을 띄워주고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세금을 이만큼 뗐는지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알려줄 때 우리가 제출하는 명세서를 지급 명세서다라고 해요. 근데 이자를 줬어요. 이자를 줬는데 보통 이제 명동시장에 가보면은 가명 쓰는 사람들 있죠. 백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들. 그런 업자들한테 돈을 줘요.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너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를 세무서에다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 돈 안 빌려주겠다라고 해요. 자기 소득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한 자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한테 이자를 줬다라고 하면은 세율을 거의 최고 세율이죠. 40%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40%.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최고 세율에 근접하죠. 최고 세율이 42%이고 그 아래 세율 구간이 40%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자, 이 세율은 좀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반적인 경우 외우시고 비영업대금 이익도 잘 나오고 비실명이자 배당소득도 잘 나와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잘 안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소득을 받은 자, 금융소득을 받은 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거는 종합과세.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금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긴 해요. 받는데 그것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없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이자는 세금이 띄고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띄인 걸로 모든 납세 의무는 종결이에요. 그것 때문에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 분리과세예요. 꼭 외워두세요. 중요하니까. 자, 근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때는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러 가야 돼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이 넘어간다. 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친하게 지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2페이지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소득의 지급자와 소득의 수령자 입장을 받고 책에는 그 소득의 수령자의 동그라미 3번에 조건부 종합과세 그것만 알아두세요. 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자하고 배당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 가볼게요. 자, 313페이지 사업소득 있죠.
자, 사업소득은 사업을 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이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소득이란 농업, 제조업, 강업, 도매업, 운수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업을 하는 자, 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은 중요한 특징이 계속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기타소득을 배울 건데 이 기타소득하고 사업소득의 큰 차이는 일시우발적이냐 아니면은 계속 반복적이냐, 그 차이점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올해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거기 보세요. 다음의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예전에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인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또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이 뭐냐면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권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이에요. 갑의 논이라고 할까? 갑논. 논을 한자로 어떻게 적죠? 논. 그 다음에 을의 논이 또 있다고 할게요. 논. 그러면은 이게 을의 논을 봤더니 갑의 논 이 사이에 갇혀버렸죠. 땅이. 그럼 얘는 물 들어올 길도 없는 거잖아. 물 들어올 길을 좀 쓰려고 하면은 누구 땅을 이용해야 돼요? 갑의 땅을 좀 이용해야지 물이라도 갖다 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요. 그럼 갑한테 이렇게 내가 너의 땅을 뭐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땅을 완전 점유해 가지고 이 땅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했죠.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는 완전 거기 들어와서 살거나 땅을 임대했다. 그럼 그 땅을 완전 내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잠깐만 물 대는 길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이게 지역권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맺을 때 뭐 5년 계약, 3년 계약 이렇게 맺어요. 3년 동안 잠깐 물 댈 때만 이용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성격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돈이 일시불로 들어온단 말이야. 3년에 대한 부분이 일시불로 보통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기타 소득으로 봤단 말이에요. 소득세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딱 봐도 성격이 갑의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입장이 그쪽도 맞는 거지. 사업을 하는 것도 맞는 거지. 부동산 임대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랑 가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권도 그냥 사업소득으로 돌려버렸어요. 기타 소득이 되면은 세금을 적게 내요. 많이 안 낸단 말이에요. 얘는 경비가 없어도 경비를 거의 한 70% 80%까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기타 소득을 더 좋아하겠죠. 사업소득보다는. 그래서 이 지역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부동산 임대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기타 소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사업소득 쪽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그 간로의 단 공익사업과 관련한 거는 계속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봐줘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좀 세금을 덜 부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복식포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소득이 있는데 복식포기 의무자라는 말은 좀 됐고 그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유형고정자산 처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웠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과세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법에 열거를 안 시켜놨어요.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했는데 이제 열거했어요. 왜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자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일반 개인들은 그 유형자산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나라에 핸드폰을 팔아요. 근데 그 핸드폰이 내가 팔아가지고 이익 난 건지 손해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든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어요. 부동산 빼고. 부동산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그 외의 거는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복식포기 의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식포기 의무자는 장부를 작성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장부를 작성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 있잖아요. 재무회계. 예, 그것처럼 그 회사의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형자산이 얼마,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포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 뭐 기계장치 판매한 거, 뭐 복사기 판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은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세 제외였는데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과세한다. 근데 그 부동산은 제외라고 돼 있죠.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다음 참고가 있는데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참고하세요. 뭐 연구 및 개발업, 니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뭐 디귿의 초등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있는데 얘들은 업을 하는 걸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하는 걸로 안 보기 때문에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 비과세가 있죠. 자, 비과세 사업소득 중에서 과세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건 좀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1번에 논밭 임대소득. 논밭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면 농작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밭을 임대하는 거는 과세 안 해요. 2번에 주택 임대소득. 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한 세대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한 채를 세를 내줬어요. 세가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 100만 원 받은 걸로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월세 얻어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딴 데 가서 딴 데 가서 살려고 봤더니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인자가 받는 월세 임대료 있잖아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요. 과세하면 안 되겠죠. 비과세.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다만 보세요.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예,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왜 제외냐면요. 만약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 대해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9억 원이 초과하는 집은 상당히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죠. 그럼 부자들한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면은 실거래가는 무조건 10억이 넘어요. 10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비과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자, 동그라미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 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집이 이제 2주택 이상이다. 2주택 이상이면은 과세가 되겠죠. 자, 근데 연간 월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월세가 세금이 부과되면은 집주인들이 월세 올리겠죠. 예, 그러면은 서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2천만 원 이하 정도는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됐고. 그 주택 임대소득은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1세대 1주택인 자가 받는 월세는 비과세다. 다만 뭐는 제외라고요? 고가주택은 제외.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3번에 농가부업소득. 보통 시골에 가보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집 뒤에 가보면은 뭘 키워요? 소 키우시죠, 소. 부업을 하시잖아요, 부업. 주업은 농사고 부업으로 소를 키워요. 그럼 이 부업에 대해서 과세하면은 부업할 맛이 안 나죠. 예,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은 과세를 안 해요. 그게 보통 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마리, 돼지가 100마리인가? 예, 그 정도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는 과세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의 A에 농가 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보통 시골 가면 다 닭도 키우죠. 우리 장모님도 닭 키우신단 말이에요. 닭 키우시는데 가면은 계란을 주세요. 계란을 주는데 어느 날 계란을 장모님 주신 계란을 삶아 먹었는데
우리 딸이 계란을 딱 깼는데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제가 삶은 계란을 잘 못 먹어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 부업 규모 정도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안 한다. 그다음 B에 A 외의 소득으로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A 위에는 어떤 게 있느냐? 농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텃밭 있잖아요. 텃밭에서 주요 농사하시는 게 쌀이다. 집 앞에서 이렇게 쌍추나 깻잎 자기들 먹으려고 이거를 재배해요.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죠. 비과세져요. 자, 그다음 4번에 전통주 제조 소득이 있는데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는 비과세예요. 근데 수도권 외워야 돼요. 수도권 내는 안 돼요. 그리고 연간 1,200만 원 이하. 목차만 외우세요.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5번에 살림소득. 조린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600만 원 이하인 거. 살림소득은 비과세예요. 근데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나무를 심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거. 5년 이상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서 팔면은 600만 원까지, 연간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이것도 목차만 외우세요.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6번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이 있는데 작물 재배 이것도 먹는 거죠. 먹는 부분이니까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 재배업도 기타 작물 재배업도 비과세. 그래서 사업소득의 비과세는 목차 위주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